결혼 3년 차, 주말마다 나는 현관 도어록 소리에 잠을 깬다. 보지 않아도 안다. 또 신우이가 온 것이다. 그녀는 절대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다. 올 때는 커다란 친환경 장바구니 3개를 들고 오지만 갈 때는 그 가방들이 터질 듯 꽉 채워져 있다. 소고기, 계란, 세탁세제, 두루마리 휴지, 심지어 내가 막 뜯은 핸드크림까지 감쪽같이 사라진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웃으며 말한다. 다 한 식구끼린데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니? 남편은 고개조차 들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스마트폰 화면에만 찐득하게 달라붙어 있다. 나는 그릇을 던지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어느 수요일 조용히 서울의 다른 구에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뿐이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온 날에도 그는 집에 무엇이 없어졌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한 달 뒤 냉장고가 텅 비고 쓰레기 봉투가 넘쳐나고 변기 커버에 누런 물때가 끼고 나서야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 제발 돌아와.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나는 새로 이사한 아파트의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한강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전화를 끊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여러분께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토요일 아침 7시 40분.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서 버터가 녹아내리며 가느다란 치익 소리를 냈다. 일주일 중 유일하게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어야 했지만 현관 쪽에서 갑작스럽게 울린 전자 도어록 버튼 소리가 날카로운 이명처럼 윤서진의 고막을 찔렀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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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4자리 숫자, 망설임 없는 입력이었다. 뒤이어 손잡이가 돌아가는 기계적인 소음이 들려왔다. 서진은 뒤집개를 쥔 손가락에 힘을 주어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다. 아주 잠깐 이완되어 있던 등줄기의 신경이 그 순간 조건 반사적으로 팽팽하게 당겨지며 마치 녹슨 철판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문이 열렸다. 강수빈이었다.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굽이 다 다른 운동화를 신은 그녀는 마치 제 집 안방을 산책하듯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이케아의 거대한 파란색 장바구니 3개가 들려 있었다. 접혀있던 자국이 선명한 빈 가방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인사도, 새언니, 아침 준비해요. 라는 물음도 없었다. 심지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수빈은 복도를 가로질러 목표물을 향해 직진했다. 주방 구석에 있는 양문형 냉장고였다. 쾅! 냉장고 문이 놀라울 정도로 거친 힘에 의해 열리며 냉기가 쏟아져 나왔고 컴프레서가 웅장한 소음을 내며 돌아갔다. 서진은 싱크대 앞에 선 채 수빈이 익숙하게 쭈그리고 앉아 마치 마트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듯 어제가 정리해둔 식재료들을 뒤적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빈의 손이 냉장고 2번째 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선홍비디 돈은 한우 등심 한 팩이 놓여 있었다. 서진이 어제 월급을 받은 기념으로 10분을 망설이다 큰맘 먹고 산 날을 위한 선물이었다. 수빈은 한우 팩을 꺼내 손 위에서 무게를 가늠하듯 들어 올렸다. 콧속으로 만족스러운 단음절 소리를 낸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한우를 파란색 장바구니 속으로 툭 던져 넣었다. 이어서 12구짜리 유기농 계란 한 판, 깨끗이 씻어 채반에 받쳐둔 상추, 마지막으로 붉고 탐스러운 딸기 2팩 동네 마트에서 가장 비싼 금딸기였다. 서진은 목구멍에 물먹은 손뭉치가 꽉 들어찬 듯 답답함을 느꼈다. 프라이팬 위에 계란 프라이 가장자리가 타들어가며 매캐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지만 그녀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저기요. 서진의 목소리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사람처럼 건조하고 갈라져 나왔다. 수빈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툭 닫았다. 묵직한 소리가 났다. 이미 꽤 무거워진 가방을 고쳐든 그녀는 현관으로 몸을 돌렸다. 마치 방금 말을 걸려고 했던 새언니가 그저 숨쉬는 공기청정기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다. 서진은 가스불을 끄고
가장자리가 새카맣게 탄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접시를 들고 거실로 향했다. 시어머니 김순옥은 거실의 베이지색 가죽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속 아침 뉴스에서는 서울 집값이 20주 연속 상승했다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볼륨을 어찌나 크게 해놨는지 창밖을 지나가는 차 소리마저 묻힐 정도였다. 수빈은 꽉 채운 파란색 가방 3개를 현관 벤치 위에 올려두더니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복도 옆에 있는 다용도 수납장을 열었다. 그녀가 꺼낸 것은 3리터짜리 대용량 섬유유연제와 어제 막 포장을 뜯은 랩 2롤이었다. 분홍색 섬유유연제 통이 가방 속으로 처박히는 모습을 보자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장마철 빨래 냄새를 없애려고 일부러 비싼 브랜드로 고르고 골라 산 것이었다. 어머님. 서진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탄 계란이 담긴 접시를 든 채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섬유유연제는 제가 어제 산 거예요. 집에 있던 게 딱 떨어져서요. 아가씨가 가져가면 당장 저희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순옥이 쥐고 있던 리모컨으로 대리석 탁자를 내리쳤다. 탁! 날카로운 파열음에 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김순옥이 고개를 돌렸다. 짙은 갈색으로 문신한 눈썹 아래 눈매가 서진을 쏘아보았다. 입꼬리가 축 처진 것이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의 전조였다. 윤서진, 너 지금 제정신이니? 김순옥의 목소리는 유리를 긁는 듯 날카로웠다. 수빈이가 혼자 밖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고생하는데 너는 새언니라는 애가 고작 저런 생필품 몇 개 가져가는 걸로 생색을 내? 그게 말이 되니? 너희 집 가정교육이 겨우 그 수준이야? 서진은 입을 열어 반박하고 싶었다. 수빈이 사는 곳은 창문 없는 고시원이 아니라 월세 55만 원짜리 고급 오피스텔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기관총처럼 쉴 새 없이 쏟아졌다. 계란 몇 알, 고기 몇 덩이가 돈으로 치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내 그 쪼잔한 꼴 좀 봐라. 남들이 보면 우리가 너네 집 기둥뿌리라도 뽑아가는 줄 알겠다. 그때 안방 문이 빼꼼히 열렸다. 강도현이 고개를 내밀었다. 머리는 까치집을 지었고 얼굴은 가참에서 깨어 부석부석했다. 그는 실눈을 뜨고 거실 한복판에 죄인처럼 서 있는 아내를 한 번, 잔뜩 화가 난 어머니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여동생을 번갈아 보았다. 서진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희망을 담아서. 도현은 하품을 하며 머리를 벅벅 긁었다. 서진의 창백한 얼굴에 그의 시선이 머문 시간은 0.5초도 되지 않았다. 아, 진짜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는 짜증 섞인 투덜거림을 남기고 다시 머리를 집어넣었다. 달칵. 안방 문이 다시 닫혔다. 그 가벼운 문 닫히는 소리가 아까 리모컨으로 탁자를 내리치던 소리보다 더 크게 서진의 가슴 속에서 굉음처럼 터졌다. 밤 10시, 서진은 안방 침대 옆바닥에 앉아 있었다.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침대 헤드의 독서등만이 노란 불빛을 희미하게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다. 액정의 차가운 빛이 핏기 없는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메모장 앱을 켰다. 수많은 잡동사니 목록들 사이에 상단 고정된 폴더가 하나 있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가져간 것들. 이 리스트는 2년 4개월째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서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기계적으로 오늘의 날짜와 품목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10월 14일 한우 등심 1.2kg, 유기농 계란 12구, 딸기 2팩 특상, 섬유유연 제 3리터, 랩 1롤. 입력을 마친 그녀는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신혼 3개월 차였다. 그때 적힌 내용은 믹스커피 한 통, 재래식 된장 한 봉지였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순진하게 생각했다. 그저 시누이의 귀여운 투정일 뿐이라고, 가족끼리 나누는 정이라고. 화면이 계속해서 내려갔다. 샴푸, 보디워시, 생수 한 박스, 갓산 립스틱,
도현의 회사에서 나온 명절 선물 세트, 심지어 생리대까지. 모든 품목 뒤에는 서진이 당시 가격을 1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찾아 적어두었다. 손가락이 맨 아래에 닿았다. 그곳에는 굵은 글씨로 강조된 숫자가 마치 저주받은 주문처럼 박혀 있었다. 누적 추산 금액 742만 원. 742만 원. 서진은 그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석 달치 월급이었고 이 집구석에서 야금야금 갉아먹힌 그녀의 자존심이었다. 징.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 상단에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떴다. 보낸 사람 강수빈. 서진은 메시지를 눌렀다. 새언니, 안방 화장실에 있는 다이슨 드라이기 좋더라고요. 제거 고장나서 잠깐만 빌려 쓸게요. 다음 주에 갖다 드릴게요. 좋아요. 텍스트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배경은 수빈이 산다는 그 소위 고시원 방이었다. 벽에는 분홍색 벽지가 발려 있었고 서진의 자줏빛 드라이기가 콘센트에 꽂혀 있었다. 전선이 뱀처럼 흉하게 꼬인 채로. 서진은 사진을 노려보았다. 그 드라이기는 작년 연말 보너스를 받았을 때 자신에게 주는 유일한 선물로 산 사치품이었다. 그걸 사기 위해 2달을 고민했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게 언제 사라졌는지조차 몰랐다. 아마 오늘 아침 계란 프라이 하나 때문에 시어머니와 대치하던 그 순간 수빈이 슬쩍 그 파란 이케아 가방 속에 쑤셔 넣었을 것이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현이 밖으로 나왔다. 빈 물컵을 들고 주방 정수기로 향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맨발로 주방까지 걸어갔다. 싱크대 수전이 열려 있었는지 물이 콸콸 쏟아져 스테인리스 개수대에 부딪히며 작은 물방울들을 튀기고 있었다. 서진은 스마트폰 화면을 도현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메시지와 사진을 가리키며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게 읊조렸다. 내 드라이기야. 나 딱 2번밖에 못 썼어. 도현은 화면을 힐끔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서진의 이런 계산적인 태도가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이었다. 고작 드라이기 하나 가지고 왜 그래? 그는 컵에 물을 받으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차갑게 내뱉었다. 수빈이가 다음 주에 준다잖아. 그리고 그런 거 얼마나 한다고? 고장나면 내가 하나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얼마나 한다고? 서진이 말을 되받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거 55만 원이야? 그리고 당신 나한테 뭐 하나 사준 적 있어? 양말 한 짝이라도 사줘본 적 있냐고. 도현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으며 안방으로 몸을 돌렸다. 됐어. 그만해. 나 일주일 내내 야근하느라 피곤해 죽겠어. 자게 좀 둬. 그의 등이 안방 문 너머로 사라졌다. 서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손에 쥔 스마트폰이 으스러질 정도로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차가운 수돗물은 계속해서 쏟아지며 시끄러운 소음을 냈다. 그녀는 입을 벌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그 742만 원짜리 영수증을 그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싶었다. 왜 당신 식구들이 흡혈귀처럼 내 피를 빨아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냐고 따져 묻고 싶었다. 하지만 목구멍에는 소리 없는 울음만이 딱딱한 덩어리처럼 걸려 있었다. 물소리가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이 집에서는 그녀의 무너짐조차 음소거가 되어 있었다. 그 주 토요일 오후, 서울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잿빛이었다. 수빈이 또 왔다. 이번에는 파란 이케아 가방 대신 24인치 은색 캐리어를 끌고 왔다. 바퀴가 현관 타일 위를 구르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새언니, 부탁 좀 할게요. 수빈은 신발을 벗으며 점심 메뉴를 고르듯 가볍게 말했다. 고시원 공용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주인 아줌마가 다음 주나 돼야 고쳐준대요. 상할까 봐 그러는데 우리 집 냉장고에 며칠만 좀 넣어둘게요. 서진이 거절할 틈도 없이 수빈은 캐리어를 눕히고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정체불명의 냉동식품들이 가득 차 있었다. 마트 마감 세일 때나 볼 법한 듯도 보도 못한 브랜드의 냉동 만두, 이미 뜯어진 대용량 치킨 너겟 봉지, 그리고 색깔이 기괴한 소스 병들.
수빈은 그 잡동사니들을 안고 마치 영토 확장을 하듯 서진의 냉장고를 점령해 들어갔다. 서진이 내일 순두부찌개를 끓이려고 사둔 재료,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 사온 몽글몽글한 순두부 팩이 수빈의 손에 의해 구석으로 거칠게 밀려났다. 그 위로 묵직한 냉동 돈가스 봉지가 쿵 하고 떨어졌다. 네모반 듯했던 두부 팩이 순식간에 찌그러지며 하얀 국물이 비닐 틈으로 배어나왔다. 아이고, 조금만 비키자. 수빈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손으로는 서진이 오와 열을 맞춰 정리해둔 반찬통들을 거침없이 꺼내 탑을 쌓듯 옆으로 치워버렸다. 자신의 싸구려 냉동식품들을 가장 눈에 잘 띄는 골든존에 모시기 위해서였다. 수빈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냉장고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간 뒤 서진은 냉장고 앞에 쭈그리고 앉아 문을 열었다. 냉기가 쏟아져 나오며 묘한 냄새가 섞여났다. 그녀는 뒤죽박죽된 식재료들 사이에서 손을 뻗어 우유팩 하나를 집어들었다. 유통기한은 3일 전에 끝나 있었다. 수빈이 넣어둔 것이었다. 자기 집 쓰레기를 새언니네 냉장고에 처박아 두고는 잠시 보관이라고 우기는 꼴이었다. 서진은 속이 울렁거렸다. 상한 우유를 꺼내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리고 구석에 처박혀 찌그러진 순두부를 보았다. 하얀 두부 찌꺼기가 국물과 섞여 유리 선반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치 짓밟힌 자신의 자존심처럼. 그 순간 서진은 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행주를 가져와 그 두부 국물을 닦아냈다. 차가운 액체가 행주를 적시고 손가락을 찔러왔다. 며칠 뒤 택배기사가 묵직한 스티로폼 박스 하나를 배달해 주었다. 박스에는 전라남도에서 온 송장이 붙어 있었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넘치는 친정엄마의 글씨였다. 박스를 열자 신문지로 겹겹이 싼 꾸러미가 나왔다. 엄마가 마당 감나무에서 직접 딴 대봉감이었다. 하나같이 잘 익어 붉은 빛이 돌았고 단내를 풍겼다. 박스 바닥에는 거대한 밀폐 용기 2통이 깔려 있었다. 엄마가 직접 담근 김장 김치였다. 전라도 김치였다. 가장 좋은 태양초 고춧가루와 곰삭은 젓갈을 써서 꼬박 이틀을 매달려야 완성되는 귀한 것이었다. 서진은 박스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고향의 냄새, 엄마의 냄새, 이 차가운 도시에서 유일하게 그녀 편인 따뜻함이었다. 김치통 위에는 포스트잇이 한 장 붙어 있었다. 진아, 일하느라 고생이 많지. 밥심으로 사는 거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으로 담갔으니 아끼지 말고 팍팍 먹어라. 다 먹으면 엄마가 또 보낼게. 서진은 감이 상할까 봐 조심스럽게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김치는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었다. 가장 맛이 잘 든 한 포기는 오늘 저녁 도현에게 김치찌개를 끓여주려고 따로 빼두었다. 하지만 그 소박한 행복조차 주말을 넘기지 못했다. 수빈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났다. 우와, 이 감 때깔 좀 봐. 수빈은 테이블 옆에 서서 손을 뻗어 감들을 하나하나 꾹꾹 눌러보았다. 이건 말랑하네. 이것도. 그녀는 중얼거리며 서진이 아까워서 먹지도 못한 가장 크고 붉게 잘 익은 홍시들만 골라 자신의 쇼핑백에 담았다. 총 8개였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떫은 맛이 덜 빠진 딱딱한 감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았다. 김순옥은 소파에서 딸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많이 가져가라. 어차피 내 새언니네는 식구도 둘뿐이라 다 먹지도 못하고 썩혀버릴 거다. 감을 챙긴 수빈은 익숙하게 냉장고 문을 열었다. 이 냄새 새언니네 친정김치죠? 수빈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눈을 반짝였다. 역시 전라도 김치가 최고라니까? 밖에서 사 먹는 건 이 맛이 안 나요. 그녀는 젓가락으로 맛을 보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양손을 뻗어 서진이 아직 한 입도 먹어보지 못한 그 묵직한 유리 김치통을 통째로 꺼내 들었다. 이거 한 통 제가 다 가져갈게요. 마침 집에 김치가 똑 떨어졌거든요. 서진은 주방 입구에 서서 수빈이 김치통을 가방에 쑤셔 넣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뚜껑에 붙어있던 진아, 밥 잘 챙겨 먹어라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가방 입구에 걸려 나풀거리더니 다른 짐들의 밀려 구석으로 처박히며 구겨졌다. 그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우리 엄마가 보내주신 거예요? 김순옥이 고개를 돌렸다. 눈빛에 짜증이 서려 있었다. 아이고, 가족끼리 내거가 어디 있니? 사돈어른도 수빈이가 잘 먹는다고 하면 기뻐하실 게다. 너는 언니라는 애가 왜 그렇게 철이 없니? 서진은 전신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도현은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서진을 보았다. 그녀 앞에는 구겨진 포스트잇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는 말라버린 우물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는 대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우리 얘기 좀 해? 그녀는 메모장 앱을 열어 그 리스트를 도현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빽빽한 글자들과 그 밑에 선명하게 박힌 742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두운 조명 아래서 섬뜩하게 빛났다. 도현은 미간을 찌푸린 채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곤혹스러움이 인해 짜증으로 바뀌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스마트폰을 밀쳐냈다. 폰이 식탁 위를 미끄러져 물컵과 부딪혔다. 윤서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금 내 동생한테 외상 장부라도 쓰는 거야? 내가 무슨 회계사야? 그 똑똑한 머리를 회사 일에나 썼으면 진작 승진했겠다. 이건 도둑질이야.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가족 간의 나눔이 아니라고. 이건 일방적인 착취야. 말 좀 곱게 해. 도현이 벌떡 일어났다. 위에서 서진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 핏발이 섰다. 수빈이가 서울에서 혼자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 오피스텔 월세 내기도 벅차한다고. 너 한 달에 얼마 벌어? 300 넘게 벌잖아. 그깟 생필품 몇 개가 너한테는 껌값 아니야? 새언니가 돼서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억울해? 도와줘. 서진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당신은? 당신 월급은 어디 갔어? 결혼 3년 동안 당신 월급 10원 한 장 구경 못했어. 이 집 관리비, 식비, 심지어 당신이 입고 있는 그 팬티 한 장까지 다 내 카드로 긁은 거야. 도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아픈 곳을 찔린 자의 전형적인 적반하장이었다. 내 월급은 어머니 생활비로 드린다고 몇 번을 말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우리 키우셨는데 이제 와서 효도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있고? 그럼 나는? 서진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나는 당신네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태어났어? 나도 우리 엄마가 금지옥엽으로 키운 딸이야. 너 돈 있잖아. 도현이 뻔뻔하게 소리쳤다. 부부끼리 내 돈이 어디 있어? 그렇게 계산적일 거면 애초에 나랑 결혼은 왜 했어? 서진은 눈앞의 남자를 응시했다. 한때 사랑해서 결혼했던 이 남자의 얼굴이 조명 아래서 괴물처럼 일그러져 보였다. 그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튀어나오는 말들이 못이 되어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천천히 자리에 앉은 그녀는 엄마의 글씨가 적힌 포스트잇을 집어들었다.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주름을 펴서 자신의 다이어리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달칵. 문이 잠겼다. 도현이 밖에서 문을 쾅 차며 욕설을 몇 마디 내뱉더니 곧이어 거실에서 TV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어둠 속에 앉은 서진의 방으로 창밖의 네온 사인이 블라인드 틈을 타고 들어왔다. 그녀는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부동산 앱을 켰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화려한 강남구를 지나쳐 마포구와 경기도가 맞닿은 경계지역으로 시선이 고정되었다. 다른 한 손에는 은행 보안카드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도현이 모르는 비밀이었다. 결혼 전부터 모아온 돈과 결혼 후 3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130만 원씩 떼어내 다른 은행 적금 통장에 넣어둔 돈 후 그 숫자는 1억 2천만 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비상탈출구였다. 그녀는 망원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 매물을 클릭했다. 방 하나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남향으로 난 베란다가 있었고 지하철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였다. 그녀는 매물 정보를 캡처해서 비밀번호가 걸린 앨범 폴더에 저장했다.
어둠 속에서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계산뿐이었다.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김치도 드라이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코트 한 벌이었다. 신세계 백화점 명품관에서 산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였다. 서진이 과장으로 승진하던 날 손을 떨며 카드를 긁었던 옷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잿빛 같은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보상이자 자부심이었다. 그녀는 그 코트를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걸어두었다. 중요한 날 입으려고 아껴두느라 아직 택도 떼지 않은 상태였다. 그 주 토요일 오전, 서진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안방에서 수빈의 감탄사가 들려왔다. 대박. 새언니, 이 코트 진짜 예쁘다.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옷걸이를 내팽개치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수빈은 전신 거울 앞에 서서 그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이리저리 몸을 비틀어 보고 있었다. 고급 캐시미어 원단이 조명을 받아 은은한 윤기를 흘렸다. 완벽한 핏이었다. 옷깃에 달린 브랜드 택이 수빈의 움직임에 따라 달랑거렸다. 벗어. 서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거 내 새 옷이야. 나도 아직 한 번도 안 입었어. 수빈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거울을 보며 옷깃을 정리했다. 아잉, 새언니.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요? 나 오늘 대학 동기 결혼식 가는데 알잖아요. 그런 데는 다들 명품 휘감고 오는 거이 내가 추리닝 입고 갈 순 없잖아요. 딱 하루만 입고 내일 갖다 줄게요. 벗으라고 했어? 서진이 한 발짝 다가서며 수빈에게 손을 뻗었다. 언제 왔는지 김순옥이 방문틀에 기대어 귤을 까먹고 있었다. 방 안 가득 귤 껍질 냄새가 진동했다. 서진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뻔뻔한 말투였다. 그냥 수빈이 한번 입게 해줘라. 결혼식 간다는데 시누이가 때깔 좋게 하고 가면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니? 내 옷장에 옷이 저렇게 많은데 굳이 시누이랑 저거 하나 가지고 기싸움을 해야겠니? 서진은 고개를 돌려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도현을 보았다. 도현은 쇼폼 영상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기계적인 웃음소리가 거슬렸다. 그는 안방에서 고성이 오가는 걸 뻔히 들었으면서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다. 마치 이곳에 소라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듯. 그 틈을 타 수빈이 가방에서 가위를 꺼냈다. 싹둑. 망설임 없이 옷깃의 택을 잘라버렸다. 고마워요, 새언니. 깨끗하게 입고 돌려줄게요. 수빈은 잘린 택을 바닥에 툭 던지고는 핸드백을 챙겨 바람처럼 현관을 빠져나갔다. 서진은 바닥에 떨어진 검은색 브랜드 택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이 코트의 사망 진단서였다. 그녀는 쫓아나가지 않았다. 쫓아나가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이 집에서 그녀는 철저한 이방인이었고 새언니라는 이름의 무료 ATM이자 물자 보급소일 뿐이었다. 그 코트는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지 못했다. 2주 뒤 깊은 밤, 불면증에 시달리던 서진은 스마트폰을 켰다. 습관처럼 수빈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다. 가장 최근 게시물은 3시간 전에 올라와 있었다. 사진 속 수빈은 홍대의 한 유명한 루프탑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흐릿하게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수빈은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에는 그 베이지색 코트가 걸쳐져 있었다. 오빠랑 가을 데이트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 서진은 사진을 확대했다. 고급 캐시미어 코트의 왼쪽 소매 끝부분에 짙은 갈색 얼룩이 보였다. 커피 자국이었다. 이미 섬유 깊숙이 스며들어 흉한 흉터처럼 말라붙어 있었다. 서진은 그 얼룩을 3분 동안 뚫어지게 응시했다. 가빠지던 호흡이 점차 느려지더니 마침내 섬뜩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껐다. 좋아요도 댓글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비밀번호가 걸린 갤러리 폴더를 열어 망원동 아파트 사진을 띄웠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윤서진입니다. 그 집 아직 있죠? 제가 할게요.
전액 현금으로 내일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서진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도현을 바라보았다. 입을 벌리고 자는 그의 입가에 침이 말라붙어 있었다. 이 시린 겨울밤, 서진은 난생 처음으로 3년을 함께 산 이 남자가 길거리를 지나는 타인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이사 날짜는 평범한 수요일로 잡혔다. 도현은 여느 때처럼 7시에 일어나 국이 좀 짜다며 투덜거리고는 허겁지겁 출근했다. 8시 30분, 이삿짐 센터 직원 2명이 정확하게 초인종을 눌렀다. 서진은 하루 연차를 냈다. 활동하기 가장 편한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다. 이 노란 포스트잇 붙은 것만 옮기면 됩니까? 이삿짐 센터 직원이 주방을 가리키며 물었다. 네, 맞아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마치 정밀한 수술과도 같은 절단 작업이었다. 그녀는 직원들을 지휘해 철저하게 자신의 것만을 골라냈다. 독일 직구로 장만했던 고가의 henkel 쌍둥이 칼 세트, 꼬리곰탕을 끓일 때 쓰던 묵직한 무쇠 냄비, 옷장 속에 있던 자신의 옷들은 단 한 벌도 남기지 않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그 코트의 브랜드 택까지 챙겼다. 서진의 책, 화장품, 심지어 안방 화장실에 그녀 돈으로 설치했던 비데까지 떼어내게 했다. 냉장고 문이 열렸다. 안은 휑했다. 도현이 마시다 남긴 소주 몇 병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수들 뿐이었다. 서진이 샀던 비싼 식재료들은 애초에 남은 것도 별로 없었지만 챙기지 않았다. 지난 주말 수빈이 메뚜기 떼처럼 휩쓸고 지나가며 먹을 만한 건 모조리 쓸어갔기 때문이었다. 2시간 후 트럭의 짐칸이 꽉 찼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아파트 거실 한복판에 섰다. 그녀가 걸어두었던 그림이 사라진 벽은 유난히 창백해 보였다. 주방 양념 선반에는 김순옥이 시골에서 가져왔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간장 한 병과 습기를 머금어 돌덩이처럼 굳은 굵은 소금 반 봉지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텅 빈 마룻바닥을 비췄고 빗줄기 속에서 먼지가 춤을 추고 있었다. 이곳은 한때 그녀의 집이었다. 아니, 집이라고 믿었던 곳이었다. 이제 이곳은 그저 벽 4개가 둘러쳐진 빈 상자에 불과했다. 그녀는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장 위에 예비 열쇠를 올려두었다. 신혼초에 맞췄던 귀여운 곰돌이 키링이 달린 열쇠였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 키링을 떼어내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철컥. 전자 도어록이 자동으로 잠기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듣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예전에 이 소리는 억압과 공포를 의미했지만 오늘 이 소리는 마치 감옥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자유의 소리였다. 서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숫자가 12에서 천천히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안으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동자는 맑았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후 6시 30분. 강도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려는데 뭔가 이상했다. 신발장이 유난히 휑해 보였다. 신발장 문을 열어본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항상 꽉 차 있던 신발장에는 낡은 구두와 운동화 몇 켤레만 남아 있었다. 서진의 하이힐, 부츠, 심지어 슬리퍼까지 모조리 사라져 있었다.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옷장을 열어젖혔다. 반이 비어 있었다. 서진의 목이었던 공간은 옷걸이까지 싹 수거해가 텅 빈 행거복만 번들거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수화기 너머로 지하철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려왔다. 너 어디야?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내 신발은 다 어디 갔어? 도현이 횡설수설하며 물었다. 헌 옷 수거함에 다 버리기라도 한 거야? 나 이사했어. 서진이 말했다. 마치 나 장 보러 나왔어 라고 말하듯 담담한 말투였다. 도현은 왼손에 스마트폰을, 오른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이 든 비닐봉지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이사. 장난치지 마. 당신 보험료,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자동 이체 내 명의로 되어 있던 거. 오늘 은행 가서 전부 해지했어. 서진은 그의 고함은 무시한 채 할 말만 이어갔다.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우편함에 꽂혀 있을 거야. 잊지 말고 직접 납부해. 윤서진. 너 미쳤어. 도대체 어디냐고. 도현이 소리쳤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화요일이랑 금요일이야. 재활용품은 깨끗이 씻어서 투명 봉투에 따로 담아야 해. 안 그러면 과태료 나와. 서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예전엔 내가 다 했지만 이제 당신이 기억해야 할 거야. 뚜. 전화가 끊겼다. 도현은 검게 변한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해 진력해 노을이 식탁 위에 놓인 유통기한 지난 간장병을 비추며 길고 처량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갑자기 한기가 느껴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보일러를 켜려고 벽에 붙은 온도 조절기로 손을 뻗었다가 문득 깨달았다. 지난달 난방비도 서진이 냈다는 사실을. 첫째 주. 망원동의 새 아파트는 고요했다. 그 고요함은 불안하게 만드는 정막이 아니라 고급 방음 유리에 걸러져 마치 비단처럼 피부를 감싸는 평온함이었다. 텔레비전에서 시어머니가 항상 최대 볼륨으로 틀어놓던 아침 뉴스 소리도, 시누이가 한밤중에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소리도, 남편의 배려 없는 코골이 소리도 없었다. 저녁 7시, 윤서진은 베란다의 빈백 소파에 앉아 얼음을 채운 샤르도네 화이트 와인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아래로는 망원시장의 불빛이 보였고 멀리 한강 다리 위로 자동차들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대리석 원형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이 반짝였다. 진동 소리가 공기 중에 흐르던 재즈 음악을 뚫고 들어왔다. 화면에 강도현의 이름이 떴다. 서진은 폰을 집어들지 않았다. 그저 유리병 속에 갇혀 날뛰는 파리를 보듯 팝업창에 뜬 메시지를 내려다보았다. 얘야, 식기세척기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야? 시작 버튼 눌렀는데 계속 경고음만 울려. 서진은 와인 잔을 흔들었다. 얼음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그 장면을 픽셀 단위까지 상상할 수 있었다. 강도현이 빌트인 식기세척기 앞에 서서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터치패드를 마구잡이로 누르고 있을 것이다. 분명 거름망 청소를 안 했을 것이다. 그 거름망은 서진이 이틀에 한 번씩 무릎 꿇고 앉아 헌칫솔로 기름때와 음식물 찌꺼기를 닦아내던 곳이었다. 지금쯤 그곳에는 일주일치 밥알과 말라붙은 고춧가루, 그리고 부패한 기름기가 엉겨붙어 있을 게 뻔했다. 징. 곧이어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그리고 주방에서 왜 이렇게 썩은 내가 나? 하수구 막힌 거 아니야? 서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위장에서 올라오는 역겨움을 눌러주었다. 하수구가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다.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꽉 짜서 노란색 전용 봉투에 담아 지정된 시간에 1층 수거통에 버려야 한다. 예전에는 서진이 출근길에 습관처럼 하던 일이었다. 지금은 먹다 남은 김치찌개 국물, 곰팡이 핀 두부 찌꺼기, 그리고 강도현이 항상 한 입씩 남기는 치킨 뼈다귀들이 싱크대 배수구 거름망에 쌓여 26도의 실온 속에서 즐겁게 발효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폰을 뒤집어 테이블에 엎어놓았다. 실컷 맡으라지. 그게 당신 삶의 본래 냄새니까. 예전엔 누군가 대신 방향제를 뿌려줬을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둘째 주. 서진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갓 튀겨낸 바삭한 돈가스 한 조각을 입에 넣으려는데 스마트폰이 또다시 짜증나는 연속 진동을 울려댔다. 이번에는 사진 폭탄이었다. 강도현이 보낸 것이었다. 배경은 이마트 신선식품 코너였다. 이거 채소 값이 왜 이래? 시금치 한 단에 4,500원. 너 예전에 딴 주머니 찼었지? 어떻게 한 달 50만 원으로 장을 봐? 사진은 초점이 나가 있었다. 가격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카트 안에는 엉망진창으로 물건이 담겨 있었다. 가장 비싼 브랜드의 믹스커피 박스 할인하는 기획 상품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껍질 깎기 귀찮아서 집어든 비싼 조각 과일 팩, 그리고 벌써 갈변하기 시작한 마감 세일용 소고기 팩들. 서진은 사진들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그녀가 예전에 어떻게 장을 봤더라. 매주 목요일 밤마다 앱을 켜서 특가 쿠폰을 다운받고 토요일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가장 싱싱한 채소를 흥정해서 샀다. 고기는 덩어리째 사와서 직접 손질해 소분했다. 그녀는 마치 정밀한 회계사처럼 10원 단위까지 계산하며 그 쥐꼬리만 한 예산을 반으로 쪼개 식탁을 그럴듯하게 채웠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눈에는 그 풍성했던 저녁 식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당연한 것, 50만 원이면 뚝딱 만들어지는 마술로 보였던 것이다. 징. 또 메시지가 왔다. 구겨진 고지서 사진이었다. 이번 달 관리비가 왜 28만 원이야? 가스비는 또 왜 이래? 윤서진, 너 나한테 거짓말했었지? 서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았다. 그녀는 드디어 첫 번째 답장을 보냈다. 현실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강도현 씨, 그게 부모 지원금 빠진 당신 생활의 정가예요. 셋째 주. 괴롭히는 사람이 강수빈으로 바뀌었다. 서진은 필라테스 중이었다. 매트 옆에 둔 폰 화면이 켜졌을 때 그녀는 힘겹게 코어 근육을 조이는 동작을 버티고 있었다. 새언니,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 냉장고 텅텅 비었어요. 오빠 말로는 언니가 카드 정지시켰다면서요? 그럼 나 이번 달 용돈은 어떡해요? 공시책 사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밥줄을 끊으면 어떡해요? 엄마가 어제 집에 와서 언니랑 화해한다고 밥 차려주려는데 쌀도 없어서 얼마나 개망신당했는지 알아요? 서진은 용돈이라는 두 글자를 보며 호흡 리듬조차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랬구나. 수빈이 말하던 공무원 시험 교재비라는 게 바로 서진의 집에서 박스째 가져가던 간식들, 그 한우 세트들,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진 화장품들이었구나. 그녀는 예전에 항상 의아해했었다. 왜 매달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비는지. 이제 수수께끼가 풀렸다. 그녀는 거대 아기인 남편 하나만 키운 게 아니라 흡혈귀 가족 전체를 부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수빈이 매주 가져가는 물건들을 현금으로 환산하고 도현이 몰래 시어머니에게 찔러주던 용돈까지 합치면 이 집구석이 매달 그녀의 월급 통장에서 빨대 꽂아 가져간 돈은 무려 140만 원에 달했다. 이제 그 지혈대가 단단히 조여졌다. 서진은 매트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유리에 운동으로 붉게 상기된 건강한 얼굴과 탄탄한 몸매가 비쳤다. 그녀는 폰을 집어들어 은행 앱을 켰다. 이번 달 월급이 막 입금되어 있었다. 카드값 결제 독촉 문자도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그놈의 생활비 이체도 없었다. 잔액란에 찍힌 숫자가 고요하게 그곳에 누워 있었다.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더 가슴 뛰는 숫자였다. 그녀는 수빈의 번호를 차단 목록으로 드래그해 넣었다. 넷째 주. 강도현의 붕괴는 예상보다 빨랐다. 금요일 밤,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수만 개의 손바닥이 두드리는 것 같았다. 서진은 청담동의 고급 스시집에서 배달을 시켰다. 검은색 칠기 도시락 안에 예술 작품 같은 초밥들이 놓여 있었다. 눈꽃 같은 마블링이 핀 참치 오도로, 대뱃살, 탐스러운 주황빛 성게알, 눈이, 그 위에는 식용 금가루가 점점이 뿌려져 있었다. 이 한 끼 식사, 58,000원. 예전 같으면 손이 떨려서 절대 시키지 못했을 가격이었다. 58,000원이면 일주일치 고기 반찬 값이었다. 그녀가 피족에 초밥을 집어드는 순간 15초짜리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볼륨을 최소로 줄이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여보 서진아. 강도현의 목소리는 모래를 씹은 듯 거칠었다. 지독한 감기에 만성수면 부족이 겹친 목소리였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배경음이었다. 김순옥 특유의 찢어지는 고함이 들려왔다. 그 망할려는 도대체 어디 가서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야? 집구석 꼴이 이게 뭐야? 내 허리 끊어지겠다. 뒤이어 수빈의 울 섞인 짜증이 들렸다. 오빠. 섬유유연제 없다고.
옷 빨았는데 걸레처럼 뻣뻣해서 이걸 입고 어떻게 나가. 무언가 깨지는 소리도 났다. 접시 하나가 희생된 모양이었다. 집이 진짜 쓰레기장 같아. 강도현의 목소리에 절망적인 울먹임이 섞였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제발 어디 있는지 말 좀 해줘. 엄마는 매일 와서 날리고 수빈이도 짐 싸들고 와서 나 진짜 못 살겠어. 음성 메시지가 뚝 끊겼다. 서진은 폰을 내려다보며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었다. 거실에는 배달 용기가 산처럼 쌓여 있고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인 악취 속에서 3명의 거대 아기들이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서로를 비난하며 모든 걸 치워주던 보모를 찾고 있는 풍경. 그녀는 대화창을 왼쪽으로 밀어 숨긴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피조개 초밥에 생와사비를 살짝 얹어 입에 넣었다. 달큰한 조개살이 혀끝에서 터지고 와사비의 알싸함이 코끝을 찔렀다. 자유의 맛이었다. 정말 맛있었다. 딱 한 달째 되던 날.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다. 서진은 베란다에 서서 개미떼처럼 움직이는 아래쪽 행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인 물처럼 잔잔했다. 수화기 너머로 강도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마지막 동아줄을 잡은 사람 같았다. 서진아. 드디어 받았다. 너 어디야? 나 너 좀 봐야겠어? 우리 얘기 좀 해? 얘기할 거 없어. 서진은 새로 받은 프렌치 네일의 끝부분을 확인하며 말했다. 변호사가 이미 연락했을 텐데. 장난해. 강도현의 목소리가 갑자기 하이톤으로 치솟았다. 히스테리가 섞여 있었다. 내가 나한테 교훈 좀 주려고 이러는 거 다 알아? 이제 그만해. 나 지쳤어. 빨리 들어와. 집이 진짜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고. 우리. 서진은 그 단어를 예리하게 낚아챘다. 입가에 조소 어린 미소가 번졌다. 누구누구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도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엄마랑 수빈이. 수빈이 오피스텔 보증금 뺏어갈 데 없다고 당분간 서재 쓴다고. 서진이 웃었다. 아주 작고 가벼운 헛웃음이었다. 그랬구나. 그녀가 야근하며 일하던 그 서재가 이제 신우이의 아지트가 되었구나. 도현아. 서진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상냥해졌다. 왜 그래? 들어올 거야? 너 쿠팡 알지? 거기 쌀 파는 거 알아? 서진은 멀리 한강 다리 위에서 반짝이는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마치 3살짜리 아이에게 신발 신는 법을 가르치듯 또박또박 말했다. 로켓 배송이라고 있어? 오늘 밤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 7시 전에 문 앞에 갖다 줘. 뭐? 도현이 멍청하게 되물었다. 그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밥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쯤은 있겠지. 다들 할 줄 모르면 지금부터라도 배워. 어차피. 서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를 순식간에 얼려버렸다. 너희들 젖될 나이 지난 지 한참 됐잖아. 뚝. 전화가 끊겼다. 서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다. 서울의 밤바람이 볼을 스쳤다. 조금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3개월 후. 봄이 왔다. 망원동 거리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분홍빛 꽃잎이 눈처럼 날리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서진은 월패드 앞으로 걸어갔다. 화면 속에 익숙하지만 지독하게 낯선 얼굴이 떠 있었다. 강도현이었다. 그는 몰라보게 살이 빠져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눈은 퀭했으며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덥수룩했다. 그가 예전에 가장 아끼던 감색 정장은 지금 쭈글쭈글해져서 마치 짠지 항아리에서 꺼낸 것처럼 몸에 걸쳐져 있었다. 넥타이는 삐뚤어졌고 셔츠 기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까지 묻어 있었다. 서진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실크 홈웨어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로 자르고 끝에 굵은 웨이브를 넣었다. 거울 속 여자의 피부는 윤기가 흘렀고 눈빛은 생기가 넘쳤다. 화면 속 노숙자 같은 남자와는 너무나도 처참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문 열림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어떻게 알고 왔어?
그녀가 마이크에 대고 물었다. 강도현이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쳐다보았다. 눈동자에 핏발이 서 있었다. 내 회사 동료 며칠 동안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 서진아, 문 열어. 할 말 있어? 거기서 해. 변호사가 조정 신청서 보냈더라. 도현이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들어 보였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협의 이혼. 너 진심이야? 고작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사소한 일. 서진이 그 단어를 곱씹었다. 수빈이가 물건 좀 가져간 거? 내가 집안일 좀 안 한 거? 그게 그렇게 큰 죄야? 도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역겨울 정도로 억울해하는 말투였다. 내가 고친다고 했잖아. 이렇게까지 사람을 피 말려야 속이 시원해?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 나 지금 잘리기 직전이라고. 서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외계 생명체를 관찰하는 기분이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그것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서진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믿고 있었다. 자신이 서진의 피를 빨아먹어 그녀를 죽어가게 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건 당신 사정이지, 강도현 씨. 서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그거 법원 조정 통지서야. 상의하자는 거 아니야? 법원에서 강제 집행 당하고 싶지 않으면 제 시간에 출석하는 게 좋을 거야. 윤서진. 도현이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쾅 내리쳤다. 굉음이 울렸다. 너 후회하지 마. 나 없이 이혼녀 딱지 달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서진은 손을 뻗어 월패드 전원을 꺼버렸다. 화면이 검게 변하며 히스테리를 부리던 남자의 모습도 사라졌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에비앙 생수를 꺼내 뚜껑을 따고 한 모금 마셨다. 후회. 그녀의 유일한 후회는 그 문을 좀 더 일찍 닫지 못했다는 것뿐이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실. 공기 중에서 프린터 토너 냄새와 묵은 카페투 냄새가 났다. 긴 직사각형 테이블 양끝에 두 무리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왼쪽에는 강도현과 김순옥이 앉아 있었다. 김순옥은 색동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쪽진 채 지난 몇 달간의 초라함을 감추려는 듯 얼굴에 분을 두껍게 바르고 있었다. 오른쪽에는 서진과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옅은 화장에 재단이 깔끔한 흰색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다. 온몸에서 서늘한 금속성 분위기가 풍겼다. 재산 분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올리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출된 증거 자료에 따르면 혼인 후 매입한 아파트는 비록 남편분의 부친 명의로 되어 있으나 혼수 가전 및 지난 3년간의 생활비 지출 내역의 90%를 의뢰인이 부담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김순옥이 책상을 쾅 치며 금가락지 낀 손가락으로 서진을 가리켰다. 이 여자가 시집와서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이제 와서 재산을 내놓으라니? 꿈도 꾸지 마라. 서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돌려 변호사에게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것은 윤서진 씨가 작성한 목록과 그에 대응하는 은행 거래 내역 및 카드 영수증입니다. 변호사가 그 리스트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A4 용지 7장이었다. 빽빽한 표, 10원 단위까지 정확한 금액. 신혼 3개월 차의 믹스커피 한 통부터 마지막으로 난도질당한 캐시미어 코트까지. 모든 줄은 약탈의 기록이었다. 모든 줄은 인내의 흔적이었다. 변호사의 긴 손가락이 마지막 줄의 굵은 숫자를 가리켰다. 3년 동안 강수빈 씨가 의뢰인으로부터 빌려가고 반환하지 않은 물품, 그리고 강도현 씨가 상의 없이 유용한 가게 자금의 합계 금액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맞은편에 굳어버린 두 얼굴을 훑었다. 2230만 원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다. 김순옥의 입이 떡 벌어졌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마치 블랙홀처럼 보였다. 그녀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 그 숫자를 노려보았다. 2000. 강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어? 너 계속 장부를 쓰고 있었어?
서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는 강도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평온하면서도 슬펐다.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내가 쓴 게 아니야, 도현아.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정실 안의 모든 사람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너희들이 나한테 쓰게 만든 거야? 수빈이가 내 냉장고를 털어갈 때마다, 내가 내 월급을 내 엄마한테 보낼 때마다, 너희들이 내 희생을 당연한 권리인 양 삼킬 때마다 그 숫자들이 저절로 거기에 새겨진 거야? 이 독한 년. 김순옥이 벌떡 일어나 달려들려 했지만 강도현이 황급히 말렸다. 가족끼리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무서워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그림자가 회의 테이블 위로 길게 드리워지며 압박감을 주었다. 어머님,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녀는 김순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말했다. 무서운 건요. 제가 열이 39도까지 올라 펄펄 끓는데도 제사상 전 부치러 일어나야 했고, 그때 식구들은 거실에서 과일 깎아 먹으며 텔레비전 보고 낄낄거렸다는 거예요. 무서운 건 제가 매달 300 넘게 벌어오는데 5,000원짜리 팬티 한 장 사는 것도 눈치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그 소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돈 벌어오는 성능 좋은 식기세척기였다는 사실이에요. 김순옥은 말문이 막혀 헐떡거리더니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조정위원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양측 모두 진정하세요. 서진은 다시 자리에 앉아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제 요구는 간단해요. 그녀의 말투가 다시 차갑게 돌아왔다. 전 저 돈 10원 한 장도 받을 생각 없어요. 그 집 지분도 필요 없고요. 저 2,230만 원, 제가 강씨 집안에 지불하는 몸값이라고 생각하죠. 전 딱 하나만 원해요. 그녀는 강도현을 단호하게 바라보았다. 이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어. 지금 당장. 강도현은 눈앞에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를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이 영수증 뭉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단 한 번도 그녀를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서명하는 순간 그는 아주 작은 한숨 소리를 들었다. 아쉬움이 아닌 해방의 한숨이었다. 가정법원을 나섰을 때는 오후 2시였다. 서울의 3월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다. 바람에는 더 이상 겨울의 냉기가 없었고 흙냄새와 꽃향기가 섞여 있었다. 서진은 법원 앞 높은 계단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기름 냄새도 섬유유연제 냄새도 없었다. 오직 자유의 냄새뿐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수빈이가 가져간 것들이라는 제목의 메모장을 열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1초간 머물렀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 경고 창이 붉게 떴다.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작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서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확인글 눌렀다. 파타는 가벼운 효과음. 3년의 고통, 억압, 억울함을 담고 있던 그 글자들, 그 무거운 7페이지의 리스트가 0.5초 만에 허공으로 사라졌다. 화면이 하얗게 비워졌다.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드디어 포맷되어 새로운 내용을 써 내려갈 준비가 된 것이다. 그녀는 폰을 주머니에 넣고 서초동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파리바게뜨 앞을 지나던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쇼윈도 안에 새하얀 순수 우유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빨간 딸기 하나가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경쾌했다. 이 케이크 하나랑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서진은 쟁반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플라스틱 포크를 들어 케이크를 한 조각 잘라 입에 넣었다. 크림은 구름처럼 부드럽고 달지 않았으며 딸기의 상큼함이 혀끝에서 터졌다. 이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빨았다. 쌉싸름한 커피가 입안을 씻어내리며 정신이 번쩍 드는 전율을 주었다. 창밖에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천천히 아주 조금씩 온전히 자신만의 케이크를 음미했다. 아무도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의 포크를 뺏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돈을 낭비했다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먹다가 말고 설거지를 하러 가라고 시키지 않을 것이다. 햇살이 통유리를 통해 그녀의 얼굴에 쏟아졌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깨끗이 비워진 접시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이것은 그녀가 태어나서 먹어본 것 중 가장 달콤한 케이크일 것이다.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